여보, 이 아이 당신 아이예요. 확실한 거야? 그 말은 이미 의심을 넘어선 단정이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배를 감싸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는 이미 뚜렷하게 불러 있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저렸고 밤이면 다리에 쥐가 나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뱃속 아이를 향한 축복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한성우는 올해 58입니다. 아직은 은퇴라 부르기엔 이르다고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더군요.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공장 출근 시간에 맞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탓이겠지요. 부엌으로가 전기포트를 올리고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늘 밥그릇이 2개 놓였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야.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곤 합니다.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지요. 식탁 맞은편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액자 유리는 약간 누렇게 변했고 사진 속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젊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 굳은 표정,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수줍게 웃고 있는 아내, 이정숙. 그는 사진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스치듯 시선을 주었다가 금세 외면해버립니다. 괜히 마음이 거슬린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슬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저리기 때문이라는 걸요. 성우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20살간 넘어서 공장 막내로 들어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윗사람 눈치 보며 거래처에 고개 숙이며 그렇게 버텼지요. 남들 쉴 때도 쉬지 않았고 남들 포기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인정받아야 사람이다. 그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시절 많은 남자들이 그랬지요. 가정은 지켜야 할 울타리였고 체면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흉보이면 안 되었고 집안일로 입방아에 오르면 더더욱 안 되었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말 나올 일 없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남들이 손가락질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만 지난 일이 떠오릅니다. 떠오르지 않으려 해도 그렇습니다. 밤이면 더합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이 까맣게 내려앉는 듯하고 그 위로 옛 장면들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물기 어린 아스팔트에 번져 있던 장면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날 그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회사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려 있었거든요. 사장님, 집안 단속도 잘하셔야지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이 아니란 걸 그는 느꼈습니다. 그때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그는 그날을 자꾸 곱씹습니다. 정말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하고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가장이었고 책임자였고 결정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지난 10년이 무너질 테니까요. 정숙이 집을 나간 뒤로 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았지요. 돌아오려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렀고 회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며 그는 어느새 쉰을 훌쩍 넘겼습니다. 집은 넓은데 사람 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적막합니다. 예전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사온 동그랑땡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혼자 먹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요. 어느 날은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소주 반 병쯤이었죠. 그날따라 사진 속 정숙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서글퍼 보이던지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했어야지 아니라고 끝까지 말했어야지. 말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여러 번요. 그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성우는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시큰하게 아려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압니다. 후회라는 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아마 정숙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요. 다른 삶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괜히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창밖에서는 출근 차량 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자꾸 집중이 흐려집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 초인종이 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택배도 문 앞에 두고 가는 세상이지요.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 벨이 울립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10년 전 그 비오는 날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왜 그 기억이 하필 지금 스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아주 짧은 순간 생각합니다. 설마.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 문 너머에서 그의 지난 시간이 조용히 다시 걸어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한성우의 손이 잠시 멈추었던 이유는 단순한 예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건 사람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문을 열기 직전 그는 10년 전 그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공장에 화재 사고가 한 번 나면서 성우는 지방에 내려가 3달 가까이 머물러야 했습니다. 거래처는 흔들렸고 직원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정숙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몸 챙기면서 다녀오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습니다. 남자가 이럴 때 버텨야지. 집 걱정 말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공장 복구 작업이 길어지던 어느 날 성우는 화재 원인 조사 때문에 이틀간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느라 정신도 없었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술도 조금 마셨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격하게 언성이 오갔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었지요. 집에 들어가니 정숙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하지. 그는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솔직히 흐릿합니다.
피로와 술 기운이 겹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벽같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이틀이 훗날 모든 것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몇 주 뒤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여보,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는 공장 소음 속에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임신이래요.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쉰이 가까운 나이였고 정숙도 40을 넘긴 때였습니다. 늦둥이라니 솔직히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정숙의 웃음 섞인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조심해야 한대요. 고령이라.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괜찮아. 요즘은 다들 늦게 낳는다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한번 균열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다른 것까지 끌어당깁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자리를 오래 지키면서 몇몇 임원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이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집에 자주 못 들어가시죠? 멀리 있으면 사람 마음이야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작은 가시처럼요. 며칠 뒤 회사로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이 찍혀 있었고 정숙이 어떤 남자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힌 탓에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장 중에도 집은 잘 돌아가더군요.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확인부터 했어야 맞습니다. 누구냐고, 왜 저 사람이 집 앞에 있었냐고 묻는 게 먼저였겠지요. 그러나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사진과 임신 소식과 회사에서 들은 말들이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내가 3달이나 비웠는데. 그는 날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엇갈렸습니다. 그 이틀간 집에 다녀온 기억은 이상하게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술기운, 피로, 혼란 기억은 안개처럼 흐렸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의심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요. 사람은 모를 때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은 자존심과 만나면 독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괜히 누가 있는지 살피게 되더군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없음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정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는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정숙은 사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이분은 아랫집 수도 고쳐주신 기사님이에요. 물이 새서 제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내가 없을 때 남자를 불러?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물 새는 걸 그냥 둬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의 흔들림, 익명의 사진, 날짜 계산의 혼란,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임신이 몇 주라고 했지? 정숙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보자고. 그 말은 칼과 같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말이 아니라 피의자를 향한 말처럼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나 못 믿어요? 그 질문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건 혹시라도 배신당했을 때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도, 체면도, 이름도요. 확실해야지.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그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이 목적이 아니라 의심을 정당화할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시절에 그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으로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수군거릴 일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건 가정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인 채로 집안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찍힌 흐릿한 장면 하나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여보, 이건 오해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분명했지만 더 큰 감정은 설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오해라고? 한성우의 말투는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괜히 이러는 거야? 정숙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역류해서 우리 집까지 새어 들어왔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기사님 보내준 거예요. 당신 출장 가기 전에도 말했었어요. 성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렴풋이 들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호함이 오히려 더 불안을 키웠습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상으로 빈자리를 채우게 되니까요. 왜 하필 내가 없을 때야?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슬픔이었습니다. 당신 없을 때 집에 일 생기면 그럼 다 멈춰나요? 전기 고장 나도 수도 터져도 그냥 기다려요?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우의 귀에는 그 말이 반박처럼 들렸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 누가 이기느냐를 따지게 되지요. 그 시절 많은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는 사진을 집어들어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걸 보내?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저도 모르죠. 당신 회사 일 때문 아니에요? 요즘 힘들다면서요. 그 말에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는 낮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일이나 똑바로 했어야지.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집안일? 그녀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지금 그 말 나한테 하는 거예요? 성우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물러서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임신 몇 주라고 했지. 그 말은 이미 의심을 넘어선 단정이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배를 감싸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는 이미 뚜렷하게 불러 있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저렸고 밤이면 다리에 쥐가 나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뱃속 아이를 향한 축복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 당신 아이예요. 확실해?
그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해요? 성우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피한 게 아니라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믿고 싶으면서도 혹시라도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에게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고 가문의 문제였고 체면의 문제였지요. 병원 기록 가져와. 그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록이요? 그래. 날짜 다 확인해 보자고. 그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그 눈물은 억울해서라기보다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봐요? 성우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은 해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뭘 하는지 알아? 집안 단속도 못하면 리더십이 어쩌고 저쩌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당신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왜 나 책임이에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이미 몰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흔들리고 익명의 사진에 흔들리고 날짜 계산에 흔들리고 그는 어딘가에 책임을 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화살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 것뿐이었습니다. 난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그가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 그 말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검사해. 그때까지는 나가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나가요? 정숙이 되물었습니다. 그래. 서로 얼굴 보면서 싸울 필요 없잖아. 그는 합리적인 선택인 듯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거리두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삭의 아내에게 집을 나가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옷가지를 몇 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려 지퍼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붙잡으면 지는 것 같았고 물러서면 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아니, 부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크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나가서 붙잡을까 아니면 이대로 둘까?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지면 돌아오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친 것은 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였고 대화였고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어나기도 전에 의심받은 한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앞으로 10년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요. 문이 닫히고 난 뒤의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공간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집은 생각보다 크게 울리더군요. 한성우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서 붙잡을 수는 없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몇 걸음만 더 나갔어도 따라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정신 차리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말이었지요. 잠시 나가 있는 거라고, 아이 낳고 검사하면 다 정리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자란, 가장이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날 밤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이 먹다 남긴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정숙의 물컵에는 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컵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늦게 들어가셨습니까?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은 그랬습니다. 집안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체면이었지요. 속이 어떻든 밖에서는 단단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일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공장 복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거래처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 켜진 집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정적이 먼저 맞았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틀어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반찬은 줄어들지 않았고 밥솥은 한 사람분만 데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이 하나 빠졌을 뿐인데 집의 온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요. 정숙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전화해?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해지면 연락 오겠지. 그 말에는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스스로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박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형님 어디 가셨어? 성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친정 갔어. 만삭이라던데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 말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괜히 큰 소리 치지 말고 대화로 풀어. 그는 그 말을 듣고 불쾌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숙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이들 복수였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쌍둥이일 줄은 몰랐습니다. 기쁨이어야 할 소식이었는데 그는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잘 지내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검사부터 해야지. 그는 병원에 연락해 절차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다시 얼굴을 봐야 했고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실적은 좋아졌고 주변에서는 그를 더 존경하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사장님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흔들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던 걸까요?
집에 돌아오면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지금쯤 어떻게 생겼을까? 혹시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전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면 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괜한 상상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늘 북적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숙도 없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 술을 따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의 핏줄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는 그 생각을 금세 밀어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냉정합니다. 부모님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에게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형님한테 연락은 해봤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래도 이런 날은 알려야지.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 말에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존심이 얼마나 질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빌라에서 쌍둥이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도움을 조금 받았지만 오래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안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허리가 휘청였습니다. 밤중에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잠은 늘 모자랐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직 말도 못할 때였지만 언젠가는 그 질문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원망을 심어주지 않겠다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회사에서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자리를 차지했고 그는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편해졌지만 속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불 켜진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정적이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귀찮게 느껴졌던 잔소리도 이제는 그리워집니다. 밥은 먹었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확실해지기를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다는 걸요. 한번 놓친 손은 생각보다 쉽게 다시 잡히지 않는다는 걸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 말이 스스로를 묶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은 따로 흘렀습니다. 한 사람은 자존심을 붙잡고 버텼고 한 사람은 아이들 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강처럼 놓였습니다. 성우는 그 강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건너가려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강 건너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초인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띵동하고 울린 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다시 한 번 길게 눌렸습니다. 성급하지도 그렇다고 머뭇거리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누르는 벨 같았지요. 한성우의 손바닥이 문손잡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택배일 수도 있고 관리비 독촉일 수도 있고 잘못 누른 벨일 수도 있는데 가슴은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사람은 때로 설명되지 않는 예감을 먼저 느끼곤 하지요.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밀리며 복도 불빛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얼굴에는 예전보다 잔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희끗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했고 담담했습니다. 화를 품고 있지도 원망을 쏟아낼 듯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걸어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성우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도 잘 지냈어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목구멍을 막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그녀의 양옆에 서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키가 비슷한 사내아이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눈을 크게 뜨고 성우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약간 경계하는 듯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왼쪽에 선 아이가 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는 순간 성우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표정은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 속에서 수없이 보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끝이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눈을 조금만 찡그리면 생기는 미간의 얕은 주름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 말은 차분했습니다. 비난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문장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중 활발해 보이는 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그 사람이에요? 그 말에 성우의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사람, 이름 대신 그렇게 불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인사해. 아저씨야. 아저씨. 그 단어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 생일도, 입학식도, 병원 기록도 무엇 하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들어와. 그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자존심이 막은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 사람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래 사람 발길이 드물었던 티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눈에 어렸습니다. 여기 아저씨 집이에요? 조용해 보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앉지 못하고 약간의 거리를 둔 채였습니다. 그 거리는 10년의 세월만큼 넓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자꾸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이들의 이마, 코선, 손가락 모양까지도 익숙했습니다. 특히 둘째가 고개를 숙였다 들 때 그 눈동자가 빛을 받으며 반짝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젊은 시절 거울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뭐야?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도윤이에요. 활발한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한도연이에요.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그 성을 듣는 순간 성우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왜 내 성을? 그는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를 마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니까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도윤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는 다가갔습니다. 엄마, 여기 아저씨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성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나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그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닮았다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혈연은 때로 말보다 먼저 드러나니까요.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 두었던 가능성이 현실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 그의 질문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아빠는 어디 있냐고요?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정숙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야 조금 상상이 되었습니다. 전 아이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대화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한 거 있어? 그 한마디가 성우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잘못은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렀는데 아이가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제대로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 낯설지 않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하려 애썼던 10년이 그 눈빛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문 하나를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 너머의 시간이 이렇게 자라서 다시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용기도 밀어낼 냉정함도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문을 연 순간 그의 지난 10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소파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이정숙은 그 옆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눈을 돌리면 아이들이 보였고 아이들을 보면 자꾸만 자신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닮음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부정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성우가 그랬습니다. 닮았다고 다 내 자식은 아니지.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지켜본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닮았다고 다 증거는 아니죠. 그 말은 인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희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순한 체면만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온 시간,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버텨온 그 믿음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원해? 그의 질문은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원하는 건 없어요. 그럼 왜 왔어?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기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컸잖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 권리. 그 단어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알아?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말은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자기 방어였습니다. 실버세대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다고, 그때는 그때였다고, 그렇게 넘겨온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 한마디에 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해요?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성우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저 손길을, 저 시간을 자신은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병원 기록, 임신 주수 기록, 그리고 시험관 시술 동의서 사본. 성우의 시선이 그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서명한 거예요. 그 말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요? 출장 가기 전 혹시 모르니 준비해 두자고 했던 거요.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병원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바쁘다며 대충 사인만 했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험처럼 여겼습니다. 설마 그게 이 아이들이에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그가 부정해온 10년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존심으로 버텨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검사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망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검사해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성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거짓이었다면 이렇게 차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속으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 좋지 않아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성우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긴장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잘못했어요? 그 질문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성우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건 어른들의 선택이었지요. 그러나 그 진심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0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에 차서 문을 닫던 모습, 확실해지면 돌아오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모습이요. 확실해지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실해질 순간이 오니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지난 10년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또 어떤 얼굴로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할까요? 부정은 편합니다. 인정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는 아직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말자. 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단정하지 말아요. 그때 당신이 그랬듯이.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10년 전 단정했던 사람이 바로 성우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지루해진 듯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자주 와요? 그 질문에 성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자주. 그 단어는 미래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무엇도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이 만남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닫아두었던 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온 시간은 다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건 자존심이었지만 그 자존심이 지켜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정은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몇 장뿐이었지만 그 무게는 10년을 통째로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성우는 그 봉투를 바라보면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그동안 붙들고 있던 생각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열어보세요. 이정숙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강요도 재촉도 없었습니다. 다만 피하지 말라는 듯한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들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펼쳐졌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 임신 주수 기록표, 그리고 두툼한 동의서 사본. 그의 눈이 마지막 종이에 멈췄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이름, 한성우.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잉크가 번지지도 않고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도 분명했습니다. 그가 출장 가기 직전 정숙과 함께 병원에 갔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분명 바빴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고 공장 화재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숙이 설명하는 말을 절반쯤 흘려들으며 그래, 당신이 좋다면 해보자고 말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종이가 이렇게 무거워질 줄 몰랐습니다. 이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시험관 시술 동의서예요. 당신 서명이 없으면 못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성우의 가슴에는 망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는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갖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던 그 사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참으로 선택적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또렷해지고 불편한 것은 흐릿해지지요. 성우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니잖아. 끝까지 붙들고 싶은 마지막 실타래 같았습니다. 완전히 인정하기에는 지난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 시간 전체가 잘못이 되어버릴까 두려웠던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검사하자고 했잖아요.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이 순간을, 이 말을, 이 표정을요.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다는 건 느끼는 듯 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사진 액자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닮았어요. 엄마 봐요. 성우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닮았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부정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콧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때 바로 검사 안 했어? 그의 질문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답하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성우는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숙에게서 온 문자,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때 그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지면 연락하겠지. 그렇게 넘겼던 그날이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검사하면 아파요? 그 말에 정숙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하면 돼. 성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아이가 아플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동안 자신이 놓쳐온 시간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병원 알아보지.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도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합시다.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가 잠시 멈춘 틈을 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학교까지 멀어요? 성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가까워.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능성을 열어둔 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성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종이 위의 서명은 10년 전에 자신이 남긴 흔적이었고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인정의 문턱까지 데려다 놓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자존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는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이름처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 것이라 여겼는데 막상 병원에서 전화가 오자 한성우의 심장은 오히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처럼요.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확인하시죠. 짧은 안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10년을 가르는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흰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번호표 기계 소리. 성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오는 게 그저 귀찮은 일처럼 보였지요. 이 상황의 의미를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나이니까요. 아저씨, 우리 아파요? 도연이 다시 묻습니다. 성우는 그 질문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성우 보호자분.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보호자였던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의사실 안은 차분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로 밀려 나왔습니다. 성우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지만 의미는 한 박자 늦게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그가 10년 동안 세워온 벽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 안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무언가를 더 설명하고 있었지만 말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확률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성우의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방패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 아이들. 그 단어가 이제는 의심 없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됐죠? 그녀의 말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내고 싶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오해를, 오랜 침묵을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남자가 길가에서 우는 모습은 어쩌면 낯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체면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하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이 박혔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도윤과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울어요? 도윤이 묻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첫 걸음마, 첫 말, 첫 입학식, 첫 운동에 그는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그는 멈췄습니다.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이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예요? 도연이 묻습니다. 그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울음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을 울며 보냈으니까요. 성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너무 늦은 포옹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그때 몰랐을까?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 흔들리고 남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장이라면서 책임을 운운하면서 정작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을 내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은 때로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인생의 절반이 걸립니다. 성우에게는 그게 10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울고 있다는 건 느끼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그 한마디에 성우의 눈물이 더 세게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버텨온 자존심이 그 아이의 손길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 밝아 보였습니다. 성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인정은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요. 그날 병원 앞에서 한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에서의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은 멈췄지만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한성우는 아이들의 어깨를 놓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은 아직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울지 않겠다고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고 회사가 휘청이던 날에도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가에서 아이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자주 봐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사실이 성우의 가슴을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던가 그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보자. 그 말이 약속이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이정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장이 풀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붙잡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는 혼자만의 짐으로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이나 먹을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예전처럼 딱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고기 먹어요. 고기. 도연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알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일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는 성과표와 계약서, 숫자와 실적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깃집 메뉴 하나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 네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성우는 아이들 사이에서 걸었습니다. 어깨에 닿는 작은 손길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감촉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빠는 뭐 좋아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취향을 묻는 일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정숙이 알아서 차렸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메뉴를 정했습니다. 그는 그저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된장찌개. 그는 조금 멋쩍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좋아해요.
그 웃음소리에 성호의 가슴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앉자 그는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손모양, 물을 마시는 습관, 고기를 집는 속도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학교는 어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밌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 때 아빠 오시는 애들 보면 조금 부럽긴 했어요.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성호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무게를 더했습니다. 체육대회, 발표회, 학예회. 그 모든 날들에 그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러워했던 그 아빠 자리에 자신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안 부러워해도 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다음 달 운동회 오실 거예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간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듯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도 와요? 그 질문에 성호의 가슴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아이들의 집,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간, 그곳에는 그의 자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없었을까요? 그래, 가보자.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빌라 앞에 선 성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입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숙제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를 이제라도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우리 돌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 아이들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곁에는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어디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정숙에게도 향한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왔잖아요.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성우는 문틈 사이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는 더 이상 큰 소리로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말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말만 하겠다는 듯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인생의 절반이 지난 뒤에야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성호에게 그것은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 시간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성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메일보다도 주식 시세보다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도윤이 체육복 챙겼어요. 도연이 오늘 수학시험이에요. 이정숙에게서 오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알림이었지만 성우에게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자리, 아버지라는 자리로요.
그는 서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시험 잘 보라고 전해줘.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보다 다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심했던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변화는 생각처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김재철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일이 좀 복잡하시다면서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우는 불같이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체면을 건드리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재철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사장님 위치가 위치인데. 성우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이 씨앗이 되었지요. 남의 말 한마디, 체면을 건드리는 농담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재철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너도 사진 봤지. 재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사진 말입니까? 익명으로 온 사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거 누가 보낸 건지 알지? 성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재철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만해. 성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난 흔들렸다. 내 말에. 그 한 문장은 고백이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했다. 그건 내 잘못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철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실버세대에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남 탓, 시대 탓, 상황 탓으로 넘기기 쉬운 일인데 그는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평생을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을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이정숙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연필을 쥔 채 물었습니다. 아빠, 이 문제 좀 봐줘요.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학 문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며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보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며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이렇게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키울 때보다 더 큰 책임이 지금 이 작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책임지겠다.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책임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적도 정리하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랑 성이 같은 거 이상하진 않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전혀. 그 말은 확신에 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정리하고 시간을 줄이기로요. 더 늦기 전에 아이들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실버세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랬습니다. 일에 매달리느라 가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 속 젊은 부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액자를 치웠습니다. 대신 오늘 찍은 아이들과의 사진을 휴대전화에서 꺼내 배경화면으로 바꾸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윤과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선택은 늦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서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의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투명하게 열려 있었고 운동장에는 이미 형형색색의 천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성우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다가 다시 벗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고 너무 편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정한 셔츠와 재킷을 고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이 선명했습니다. 눈가의 주름, 깊어진 팔자주름. 그러나 그 안에는 전에 없던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운동에 가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이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적힌 돗자리 위에 앉아 김밥을 펼치는 부모들, 카메라를 준비하는 아버지들,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는 어머니들. 그 풍경 속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벅찼습니다. 도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성우의 가슴이 크게 울렸습니다. 아빠라는 부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왔네. 그는 손을 들어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이 아직은 서툴렀지만 예전처럼 멈칫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연도 곧 따라왔습니다. 아빠, 우리 반은 저기예요. 아이들은 그를 손잡고 끌었습니다. 운동장 모래 위를 걷는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전해질 때마다 10년의 공백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손을 왜 그때 못 잡았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가 아니라 천천히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운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고 이름이 불리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우는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언제 나오나, 혹시 넘어지지는 않나, 누가 밀치지는 않나.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다음은 4학년 달리기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성우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트랙 위에 섰습니다. 긴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빠.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뛰어. 그의 목소리는 다른 부모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지만 아이의 눈은 분명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혹시 뒤처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도윤은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성우에게 달려왔습니다. 봤어요? 그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도 이어진 경기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저 아이가 끝까지 달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달리던 삶과는 다른 종류의 경주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돗자리 위에 도시락이 펼쳐졌습니다. 김밥, 유부초밥, 과일.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봐요. 도연이 김밥을 하나 집어 건넸습니다. 그는 그 김밥을 받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건네받은 첫 음식이었습니다. 고맙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부모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 누군가는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체면이 무너질까봐, 남들이 수군거릴까봐, 의심이 맞을까봐. 그 두려움이 결국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와야 할 자리였지.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 깨달은 사람의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도윤과 도연은 각각 한 손씩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다음엔 소풍도 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간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가슴이 잠시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괜찮아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침대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운동장 흙냄새, 손을 잡던 감촉. 모든 것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실버 세대가 가장 크게 공감하는 건 아마도 이 지점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남은 시간이 더 적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말자. 늦게 잡은 손이지만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요. 운동의 날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은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뒤로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갔고 숙제를 했고 서로 다투었다가도 금세 웃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성우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다른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출근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사회 의장 자리를 후배에게 넘기고 자신은 자문 역할로 물러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아직 일할 나이이신데요. 괜히 집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제는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평생을 일로 증명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실버 세대에게 쉽지 않은 결단이지요. 그러나 그는 더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짧아졌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몸은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친자 확인 결과를 기다리던 날과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결과였지만 마음의 무게는 닮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심장에 협착이 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을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면서도 자신의 차례는 멀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그는 이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펼쳐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두 아이가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들어오는 온기가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도윤이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잘 그렸다. 그는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수술하면 괜찮다더라. 관리 잘하라네. 그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두려움은 완전히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로서가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의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성우는 작은 방 문틈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시간이라는 걸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조금 늦었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지난 시간을 향한 것인지. 며칠 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큰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짜리 짧은 나들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모래를 밟는 발자국 소리.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그가 천천히 걸어가자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가갔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오래 살 거죠? 아이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날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할 거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겠지만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쳤습니다. 10년 전 문을 닫던 날도 이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자존심을 붙잡고 문을 닫았고 지금은 책임을 붙잡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간다. 그 한마디에 삶의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가 익숙했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처럼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얻었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였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아버지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